일단 시작하기 전에요. 법 과목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법 과목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모호한 그런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막 뭐 드라마 같은 데서 판사가 땅땅땅 하는 거 이런 거 보고 뭐 검사가 막 영장 쓰고 그런 것만 봐서 뭔가 무섭고 되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법이 만약 진짜 무섭고 완벽하고 그렇게 그런 거라면 사실 국회에서 항상 입법하고 개정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법이 제 생각에는 되게 좋고 그렇지만 공부하기에 조금 애매한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법이라는 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뭐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어떻게 처리할지를 전부 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뭘 사는 것도 매매라고 해가지고 뭐 상법이나 민법 이런 것들이 다루고 있고 누가 누구를 뭐 공격하거나 싸우거나 하는 부분도 형법이 담고 있고 뭐 집을 사는 것도 뭐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저희가 일상생활 사는 모든 것들이 이제 법을 그렇게 담고 있는데 세상에 진짜 저희 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가 있고 줄었을지 모르지만 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냐에 따라 다르고도 또 뭐 흉기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누가 누구를 찔렀는데 아니면 누가 누구를 타격했는데 칼로 타격을 했냐, 가위로 타격을 했냐, 방망이로 타격했냐. 이거 할 때마다 법조문이 다 달라지고 그 사건 사안이 전부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의미에서 법은 되게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안 하나하나가 전부 엄청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법이 그러면은 근데 법은 저희가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은 그런 특수한 사안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포괄적으로,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 쓰여 있죠. 지금 여기 PPT 보시면은 이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중요 부분은 대체 뭐고, 착오라는 게 어느 정도 착오여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짜 해석의 여지가 다양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행정법 시험에서 많이 나오고, 민소법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확정 판결은 당사자, 변론 종결의 승계인 또는 그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라는 기판력에 대한 조문인데 이 부분도요. 효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아니 무슨 효과냐? 그게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해석할 여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법은 정말 모호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전부 아우를 수 있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있는 게 뭐다? 판례죠. 그럼 판례의 정의는 뭐냐? 저는 판례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법의 해석 혹은 법이 메꾸지 못하는 빈 구멍을 메꿔주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저는 판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관들이 이 사안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할까? 그게 바로 판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판례에서 과연 중요한 게 뭘까를 보죠. 저는 판례를 볼 때요, 좀 이런 시각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랑 구체적 타당성.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두 가지 저울에서 두 가지를 놓고서 두 가지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는 사실 판례가 방금 말했듯이 법을 해석하는 거고, 그리고 법의 빈 구멍을 메꾸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법의 테두리를 너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은 만약 이거를 법적 안정성을 지키지 않으면은 법관이 함부로 법을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판사에게 그 사법부에게 너무나 큰 권한이 주어지니까 최대한 법 안에서 그래도 너가 판결을 해라 하면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리고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말은 방금 말했듯이 판례 같은 경우 이제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구체적 사안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법에 의해서만 판단을 하면은 불쌍한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억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런 억울한 사람이나 불쌍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체적 타당성도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저울의 두 가지를 내려놓고서 그 경중을 비교하는 거예요. 최대한 법 테두리에서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이 구체적인 사안을 최대한 고려하자라는 게 판례고, 저는 그래서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서 항상 판례나 법을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생각하는 법의 그런, 네, 그겁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이제 첫 번째 시각은 뭐냐? 법조문이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민법을 공부할 때 그랬었는데, 법조문은 안 보고 계속 판례만 봐요. 그러니까 판례가 너무 많으니까 한 개의 법조문에 판례는 막 다섯 개, 여섯 개씩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례를 계속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법에 관련된 판례인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게 돼요. 근데 아무리 판례가 날고 기어도요, 법을 해석하는 거고, 법이 채우지 못한 빈자리를 채우는 정도에 불과하고, 법에 저촉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조문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냐? 법을 공부할 때. 다들 법을 좀 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막 법조문 암기 스터디 같은 거 하고, 혹은 뭐 법조문에서 빈칸 뚫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빈칸 채우는 거 공부하고, 막 달달달달 암기하고.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성비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빈칸 자료가 어떤 기출 문제를 좀 분석해서 빈출 조문이나 혹은 기출 문제에서 자주 변형되는 부분을 빈칸으로 만들어서 배포한 자료면 좋을 수 있는데 정말 그냥 1조부터 무지성으로 전부 다 키워드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외우시는 분들이나 외우는 스터디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시험에 나오는 조문은 그 전체 조문에서 정말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 달달달달 암기하는 거는 저는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장래희망이 법조인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무지성으로 법조문을 변형해서 문제를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 암기 스터디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일단. 네. 법조문 암기 스터디를 한 적은 없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 보면은 뭐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네, 라는 민법 판례예요. 최신 판례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줄 보면은,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뭐 이렇게 나오고 또 그 밑에 줄 보면은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고려할 요소들이 나와 있어요. 법률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리고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이런 친구들을 지금 고려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절대로 문제를 낼 때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이라는 부분을 생략하고서 문제를 낸다든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요, 우리가 법을 외우길 원하지는 않아요. 네. 그걸 판단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막 생략을 하거나 그렇게 찌질하게까지 내지는 않습니다. 보통 바꾸는 건 뭐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법조문을 진짜 자주 봐야 돼요.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국가법령정보체계센터 어플도 다운받아 놨고 공부할 때 항상 컴퓨터 앞에 켜놓고서 공부를 하면서 법조문을 좀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진짜 딱 그 정도면 된다. 많이 읽고 얘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면 된다. 절대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암기해야 되는 건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요, 판례가 어떤 법조문에 있는지 그 위치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에 말한 그 의사 능력에 관한 것도요. 민법에 보면 의사 능력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뭐 만 19세 이하의 경우는 뭐 의사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 판례가 도대체 어떤 법조문이 이 판례의 선결 조문인가, 선결 법리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법조문이 틀이고 그 틀 안에다가 우리가 판례를 하나하나 우리가 아는 판례를 넣는 거예요. 법조문을 달달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많이 보고, 법조문을 많이 보고,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판례가 어떤 법조문 밑에 있는 판례인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암기해야 되는 건 뭐냐? 그게 바로
기출문제를 풀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자주 변형돼서 나오는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게 뭐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거나요. 제가 알기로 그 30일이랑 1개월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 달이 28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법에서 많이 바꿔서 내고 1년은 12개월이랑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되게 사소한 숫자를 바꾸거나 혹은 그런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혹은 뭐 고려해야 한다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처럼 결론을 바꾸기, 숫자를 바꾸기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절대로 무지성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에서 그 일부분을 생략하고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굳이 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가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서 그러면은 자, 이 판례가 왜 나왔을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읽는 게 좋아요. 이 판례가 지금 기판력에 대한 판례거든요. 기판력이라는 게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확정 판결이 다음 판결에 미치는 효력이에요. 그 구속력이죠. 네. 그게 왜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지 않은 다른 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마지막 줄쯤 보면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러면은요, 저희가 아까 전에 봤던 그 조문 있잖아요. 그 조문을 보면은 그냥 무지성으로 확정 판결은 그 효력이 있다. 뭐 당사자 어떤 땡땡땡땡 사람들에게 효력이 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처분 사유가 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가 이를 알고 있었더라도 이를 내세워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요, 그냥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처분의 처분 사유와 새로운 처분의 처분 사유가 다른 경우에는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저촉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요. 그 기판력이라는 게 왜 나왔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조문을 먼저 봐야 돼요, 사실. 민소법 조문을 봐야 되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효력의 성질을 생각을 해보면요. 모순 금지라는 거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내가 전에 봤었던 판결에서는 법관이 이런 경우에는 동그라미라고 판결을 했어. 그랬죠? 근데 후 법원에서요. 막 예를 들어 다른 법원에서 이거를 X라고 판단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당사자들은 되게 짜칠 거예요. 아니, 분명 내가 알기로는 이거 O였는데 왜 여기서는 X야? 이거 니네 맘대로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법관이나 법원, 사법부에 대한 위상이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그 위상을 지키기 위해 전에 어떤 법관이 이런 식으로 한번 판단을 했으면은 그 뒤에 판단하는 애들은 최대한 그것과 같게 판단을 하자라는 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모순되지 않게 판단하자라는 모순 금지설이에요. 근데 여기와 같은 사안의 경우에서는요. 전 판결이랑 후 판결이랑 처분의 처분 사유가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로 사람을 때렸는데 후 판결 같은 경우에는 방망이가 아니라 다른 걸로 뭐 사람을 때렸다거나 아니면 사람을 때린 게 아니라 그냥 욕을 했어요. 그러면은 새로운 사유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전 판결에서 법관이 어떻게 판단을 했든 후 판결에서 법관이 마음대로 판단을 해도 전혀 모순되지 않아요. 위상이 떨어지지 않죠. 아니, 너네는 때리는 거 가지고 판단을 했잖아. 나는 욕하는 거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무지성으로 조문만 봤을 때는 아니 전 판결이 후 판결이 효력이 있으니까 같은 결론을 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판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법적 안정성 속에서 지금 이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 사유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도 지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처분 사유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후 법원에서 판단받는 사람들은 불쌍하잖아요. 전 법원에서 이랬다고 나도 이래야 돼? 그럼 불쌍하죠. 그러니까 구체적 타당성이라는 걸 고려해서 이 사람들은 조금 봐주자. 이 사람들은 새로운 사유로 판단을 새로 해보자. 라는 게 바로 기판력이라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도대체 이 판례가 뭐인가? 근데 뭐 너무 깊게 막 객관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이 판례가 뭐지 싶거나 뭐 아니면은 이 판례 선결 조문이 뭔지 이 판례가 나오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해가 잘 되고 암기도 쉬워지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판례를 조금 나누어서 읽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판례는요, 그게 되게 길잖아요. 막 네 줄, 다섯 줄, 열 줄로 된 판례도 있잖아요. 근데 판례는요, 법리랑 사안으로 나뉘어요. 네. 이것도 이제 지역권에 관련된 새로운 최신 판례더라고요. 이제 이거를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은 어떤 토지가 뭐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이런 공로가 되면은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뭐 이런 거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죠? 되게 일반적으로 적혀져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 적용된다기보다 어떤 토지가 뭐 이렇게 돼서 제약을 받으면은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고 소유자가 수인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적인 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말들로 되어 있고요. 뒷부분을 보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약간 특정 단체가 나오고 공로로 제공된 도로라는 말이 나오죠. 도로의 철거 점유. 이런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내 거예요. 근데도 그게 일반 공중의 통행,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있는 그런 땅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꼭 그 땅을 밟아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내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내 땅을 밟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참아야 된다. 라는 부분이 지금 앞에 법리로 나와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사안 부분은 특정 사안에서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2021년 10월 14일에 판결 선고가 난 2021-242154 판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어떤 갑이라는 자가 아니 왜 너네 내 땅 쓰냐 쓰지 말아라 라고 통행 금지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지금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권리 남용으로 이게 네 땅이라고 하더라도 너가 너의 권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를 볼 때 이 법리랑 사안을 조금 나누어서 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 판례가 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큰 틀이 뭐냐? 아까 제가 말했죠. 법조문이 근간이라고 했죠. 근데 판례도 법리랑 사안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 가장 큰 틀, 그 다음이 법리, 그 다음에 사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법리와 사안을 나누어 보는 것만으로도요, 엄청나게 진짜 효과가 커요. 법리를 볼 때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 이런 법리가 있구나. 이런 법리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뭐 소유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의 경우에는 뭐 소유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된다. 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존재만 알고서 넘어가면 돼요. 하지만 뒤에 사안을 보는 부분에서는요, 결과를 외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자가 지방자치단체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라는 네, 권리남용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결과를 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결과를 외운다는 게 저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고요. 특정 키워드를 잡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는데 막 예를 들어 칼로 찌른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고 방망이로 때린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을 안 해요. 골프채로 때리면은요 범죄가 성립을 안 해요. 막 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 사실 사람을 때릴 수 있잖아요. 뭐 냄비로 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요. 그냥 칼 범죄 맞음, 방망이 범죄 아님, 골프채 범죄 아님. 그냥 이런 식으로 결과만 외우는 거예요. 키워드 하나를 잡고 동그라미, 키워드 잡고 X, 키워드 잡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결과만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생각보다 사람들이 여기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공식을 만들려고 해요. 나 혼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칼은 범죄가 맞고 방망이랑 골프채는 범죄가 아니니까 아, 이게 약간 뾰족한 거는 범죄가 맞고, 뾰족한 게 아니면 범죄가 아닌 건가? 이런 식으로 나만의 혼자 공식을 만들어. 아무도 공식을 말해준 적이 없는데, 나 혼자서 공식을 만들어서 외우려고 해요. 뭐, 그렇게 해서 외워지면 다행이긴 한데요. 모든 판례를 볼 때 그런 식으로 혼자 공식을 만들면요. 나중에 헷갈려요. 내가 만든 공식과 어긋나는 판례가 나왔을 때 당황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키워드와 결론을 연결짓는 뭐 동그라미 X 이걸로 그 결론만 외우면 된다. 왜냐? 진짜 그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요. 진짜 조금만 달라져도. 낮에 때린 게 아니라 밤에 때린 게 되고
아빠가 엄마를 때린 게 아니라 엄마가 아빠를 때린 게 되고, 진짜 그 사람이 바뀌고, 무기가 바뀌고, 뭐, 시간이 바뀌고, 장소가 바뀌고, 모든 게 바뀔 때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네. 왜냐면 그 진짜 그 판례 원문을 찾아보면은, 막 진짜 막 100줄, 200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중에서 문제 풀 때 실제로 보는 건 두 줄이에요. 그 두 줄을 가지고서 200줄을 그 안에 함축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는 사실관계가 진짜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함부로 두 줄만 가지고서 공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내 결론이 무조건 다른 판례가 나왔을 때 꼬일 수 있다.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공식은 법조문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을 만들지 말고 결론만 외워라. 뭐 칼, 동그라미, 방망이 X, 골프채 X 이런 식으로 진짜 결론만 외우는 거예요. 키워드만 보고. 저는 문제를 풀 때 막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선지가 있잖아요. 그 선지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은 적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문제를 풀 때는 읽거든요.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그냥 그 긴 막 1번 선지가 세 줄인데 거기 방망이 하나 보이면 바로 그냥 서술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 바로 동그라미. 범죄에 해당한다? 그럼 X. 그거를 함부로 판례를 바꿔서 출제자가 된다? 그런 출제자는 없습니다. 절대 걔는 함부로 못 바꿔요. 지가 법관이 아닌데, 설령 지가 법관이어도 그런 판례가 없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판례의 사실관계를 조금 변형해서 문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판례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구나라는 그 결론, 동그라미인지 X인지만 외우는 겁니다. 네. 그러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좀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객관식 시험을 볼 때 조금 깨우쳤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부분이 제가 깨우쳤는데, 저도 아직 시험에 써본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런 만약 조문이 있어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없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죠? 다만이라고 해서 예시가 그 예외가 나와 있죠. 미성년자와 피한정 후견인이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특허법 3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오라고 문제가 나오고 첫 번째 줄이 나왔어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요. 옳지 않은 거를 고르는 문제. 그럼 얘는 옳은 것일까요? 옳지 않은 것일까요? 저는 이게 조금 이게 사실 제가 1차를 두 번 봤었는데 변리사를 두 번째 볼 때까지도 이 부분을 깨우치지 못하고 시험을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틀렸던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틀렸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예외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무조건 틀린 거라 생각했어요. 아니, 미성년자가 독립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미성년자가 뭐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고 나오면 틀린 거 아니에요? 왜냐?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 법률 행위를 독립해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에 관한 출원할 수 있잖아.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문장이 아니기도 하고 맞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낀 거였어요. 그 문제 풀다가 그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드시, 절대로 이런 거. 그러니까 만약 이 문제에 그 선지가 미성년자는 특허에 관한 출원 청구 그 밖의 절차를 절대 밟을 수 없다. 혹은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특허에 관한 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 의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라는 말, 절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예외를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사어인가요? 네, 부사어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확실히 얘는 틀린 선지가 돼요. 근데 미성년자 특허에 관한 출원 그 밖의 절차를 밟을 수 없다라는 한 줄이 나왔을 때는요. 사실상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걸로 틀렸었고, 제가 이거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한 거는 아니고 전 귀찮아서 안 했었는데 되게 많은 그 변리사 수험생들이 이런 걸 가지고서 행정심판 같은 것도 제기를 했었어요. 아니, 그럼 행정심판까지는 아닌데 의의 제기? 네. 왜냐면은 예외가 있으니까 이건 틀린 문장이다. 근데 사실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아니 법조문을 그대로 냈는데 네가 뭔데 틀렸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법조문 그대로
토치 하나 안 틀리고 냈는데 네가 왜 틀렸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출제자의 의도는요. 첫 번째 문장 알아? 이거였어요. 근데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아니 이거 예외가 있는데 이거 분명 다른 케이스도 있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문장을 틀렸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이 틀렸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문제는 사실 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런 선지는 그러니까 이게 틀린 선지도 아니고 맞는 선지도 아닌 것 같은 게 한 80% 맞는 선지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틀린 선지, 100% 틀린 선지 한 개가 있으면은 얘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100% 틀린 선지가 없고 나머지 4개의 선지가 전부 다 100% 맞는 선지면은 얘가 정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법조문, 그러니까 그 문제를 풀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의도를 좀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너무 혼자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예외가 있는 것도 계속 고려하게 되고, 막 다른 법조문 갖고 와가지고, 아, 이 외용어는 이렇지 않은데 하는데, 법조문을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낸 경우에는 웬만하면 맞는 조문이다. 이게 예외가 있더라도. 근데 예외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반드시라는 절대, 이런 부사가 있을 때는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어, 이거는 좀, 사실 제가 찍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런 특강을 하는 건 아닌데, 모르는 판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그냥 준비를 해봤거든요. 왜냐면은 판례 진짜 엄청 많잖아요. 아마 뭐 몇백만 개, 몇천만, 모르겠어요.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판례가 무조건 나와요. 웬만하면은 대법원 판례가 나오는데, 솔직히 지방법원 판례 같은 거 갖고, 고등법원 이런 거 갖고 오면은 몰라요. 네. 솔직히 대법관도 모르는데, 꼭 출제위원이 좀, 띠꺼운 출제위원들이 그런 걸 하나씩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도대체 내가 모르는 판례가 선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예요. 근데 저는 시뮬레이션을 진짜 많이 해봤거든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해볼까? 보통 객관식에서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두 가지 중 하나였어요. 제가 한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내가 아는 판례 중에 비슷한 판례를 고른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방망이랑 칼에 대해서만 공부했는데 골프채가 나오면은, 아, 근데 골프채는 칼보다는 살짝 방망이 느낌 아닌가? 이러면서 방망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쪽으로 찍는다. 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내 느낌대로 푼다. 아, 이거 좀 괘씸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채로 때렸어? 너 그냥 범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느낌대로 푸는 게 맞을지 아니면 내가 아는 판례와 비슷한 판례를 고르는 게 맞을지. 이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람마다 사실 저도 변리사 해놓고서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웃긴데, 법을 보다 보면 리걸 마인드가 좀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법 같은 거를 볼 때.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 사람마다 리걸 마인드가 다 달라요. 누구는 이게 범죄라 판단하고 누구는 이게 범죄라 판단하지 않고 누구는 이게 동그라미인데 누구는 X고 좀 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각자 사람마다 달리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아는 판례 중에 비슷한 판례를 고르면 전 항상 틀렸어요. 네. 왜냐하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풀면요. 내 느낌대로 풀면은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왜냐면은 잘 봐야 되니까. 지금 시험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아는 걸 많이 끄집어내서 비슷한 걸 어떻게든 찾아서 비슷한 결론을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300줄짜리 판례를 두 줄, 세 줄로 압축했는데 내가 뭔데 비슷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오히려 제가 제 리걸 마인드대로 아 이거 좀 괘씸해 하거나 아니면 아 이거 뭐 행정법이면 국가가 잘못한 것 같아. 아니 국가가 이거는 배상해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냥 내 느낌대로 풀었을 때가 저는 오히려 정답률이 높았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면서 항상 짱돌이 뭐 3개, 4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시뮬레이션을. 네. 물론 근간은 법조문이니까 법조문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내가 어느 쪽으로 했을 때 정답률이 좀 더 높을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거 안 찍을 수 없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판례를 공부한 게 아니면. 저는 2차도 공부했었는데, 진짜 제가 2차 공부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판례를 한번 외워보자 했었는데, 그냥 진짜
허짓거리였고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고요.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지 시뮬레이션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강조드리고 싶은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워드나 노션, 뭐 PDF 뭐든 한글 뭐 메모장 좋으니까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었잖아요. 기출문제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하거나 사실 이건 서술형도 서술형 좀 아닌가? 근데 하다 보면은 많이 틀리는 선지가 있고 그리고 이건 짱돌인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계속 틀리거나 혹은 내가 이거는 도저히 나의 리걸 마인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런 판례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무조건 제가 봤을 땐 따로 워드나 그런 걸로 정리를 해놓고 이동하실 때 이럴 때 좀 많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민법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거의 그 워드 한 7페이지 정도 만들었었거든요. 그냥 한 줄씩 적었는데. 근데 그거를 만들면 점점 길어지니까 조금, 아, 이거 너무 양이 많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그게 계속 보니까 점점 보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 이거 좀 이제 이해가 된 것 같아. 하면은 그냥 지우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내가 많이 틀리는 판례, 아니면은 자주 변형되는 법조문, 짱돌 판례, 뭐 이런 거. 나의 리걸 마인드나 내가 아는 그 법상식 내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판례들, 이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막 1회독 할 때부터 다 적어 놓으면은 그거는 그냥 기본서를 만드는 거고, 그냥 한 3회독, 4회독 정도 갔을 때 자주자주 틀리는 것 같은 것들을 그냥 한 줄 적어 놓는 거예요, 한 줄. 뭐 판례 번호 적는다,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시간 낭비고, 그냥 한 줄. 땡땡땡은 땡땡땡이다. 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권리남용이었다.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키워드랑 결론만 내가 알아볼 수 있게. 나만 보면 되니까. 그렇게 워드 파일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최신 판례, 뭐 이런 거 있죠. 뭐 특허법에는 탑10 판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진짜 꼭 한번 꼭꼭꼭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신 판례는 뭐 제가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학원에서 보통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거 진짜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거를 저도 무시했다가 떨어졌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저는 진짜 무시했었거든요. 아니, 뭐 어쩔 건데, 그냥. 하고서 그냥 한 번만 보면 되지 했었는데, 그 안에서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꼭 한 달 정도 남았을 때는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법조문 특강이고요. 네, Q&A를 한번 짧게 받아볼게요. 네, Q&A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네. 예외 적문 그대로는 맞는 선지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거 진짜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제가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이 틀렸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공부가 지금 잘 되시고 있는 건지 궁금하기는 하네요. 네. 오늘 그 변리사 발표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서도 진짜 한 4명 정도 준비했었는데 한 친구만 붙었어요. 제가 진짜 2차 공부 거의 시작할 때부터 진짜 전담마크로 막 첨삭해주고 막 거의 과외해주고 막 이랬던 친구인데 진짜 그 친구만 되고 나머지 친구들은 조금 아쉽게 뭐 소수점 차이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막 희비가 지금 엄청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친구가 이제 합격했다고 막 저 오마카세 사준다 그러고 막 진짜 너 덕분에 합격했다 막 이래가지고 꼭 뭐 변리사도 괜찮고 그런 답안지 쓰는 스타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스로도 좀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네. 꼭 한번 저한테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 공부법이 맞았구나라는 확신이 이번에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합격하셔서 같이 그런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진짜 시행착오 많이 겪었어요. 제가 서술형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정시 볼 때도 그렇고, 항상 객관식, 인생이 객관식 시험이었고, 저 논술 진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3논술, 4논술 썼는데 논술도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대학교 준비할 때. 한 두 개밖에 안 보러 가긴 했었는데 두 개를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난 글 쓰는 건 진짜 자질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술형 공부나 이런 어쨌든 공부를 시작할 때 진짜 막 책을 강사별 책을 다 사가지고서 막 전부 다 통합을 해보겠다 한 적도 있고 막 얇은 책으로 했다가 두꺼운 책으로 했다가 아니면 그냥 문제만 달달달달 외웠다가 막 전부 다 두 문자를 땄다가 진짜 별의별 생쇼를 다 했거든요. 그 진짜 시행착오 겪은 것만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좀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안 겪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 시행착오만 안 겪어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금세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시행착오 안 겪었으면은 재작년에 합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합격하는 애는 진짜 그 뭐 변리사 강사님이나 그분들한테 진짜 카톡이나 메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강사님들이 그 오픈 채팅방에 아니면 그 카톡 채팅방에서 저를 상담 고정해놨대요. 그 제가 진짜 거의 무슨 여자친구도 아니고 하루에 막 아침부터 막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질문을 막 20줄, 30줄씩 때려버리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뭐 기특하기도 하고 우리 붙어서 막 저 밥 사주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런 고민, 뭐 불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 내용에 대한 질문 이런 거는 이미 고민을 해본 사람, 이미 뭐 해본 사람 그런 네.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한테 그걸 그냥 던져버리고 이건 너가 해. 숙제로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이 공부 방법이 맞는지 계속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거를 그냥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되고 네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거 계속 여기 질문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그룹 스터디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열 몇 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기로서 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진짜 잘 써주는 사람들이 있고 잘 못 써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청하면은 저랑 전화부터 했는데 막 어떤 분은 1시간 반 막 이렇게 전화하신 분도 계셔요. 막 자기 공부 스케줄 막 다 얘기하고 저랑 이제 막 아침에 어떻게 공부할지 점심 어떻게 공부할지 이런 거 막 하나하나 해서 진짜 10명 전화하는데 막 진짜 10시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전화하고 지금 뭐 취준하시는 분이 뭐 회사 이런 거 정할 때 저랑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이제 뭐 창업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그 두더지님이 창업 마스터거든요. 막 그래서 그분 사업 계획서도 검토해드리고 되게 진짜 많은 도전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저를 되게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막 제가 이제 일주일에 두 번씩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람들이랑 친해졌는데 막 전화하기 전에 질문 저한테 막 다섯 줄, 여섯 줄씩 막 질문 던져놓고서 너 이거 빨리 답해줘 하면 이제 전화하면 제가 막 답해주고 이게 약간 챗봇 같은 느낌이긴 하죠. 제가 챗 GPT는 아니라고 했었는데 이제 고민 같은 거 막 저한테 던져놓으면 제가 이제 막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지금도 계속 신청을 이기 지금 받고 있고 그래서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이것도 현재 네 가격이 지금 저희 그 제가 회사 소속이어가지고 회사에서는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은 한 20만 원 정도 해서 회사에서 20만 원에 하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제가 아직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쵸. 그래서 저는 일단은 15만 원에 하자라고 해서 하고 있고 가격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로 제가 그 이상의 가치,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의 가치를 현재 전달하고 있고 정말 저를 잘 쓰시는 분들은 저한테 많은 거를 얻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11월 17일부터 시작할 건데, 지금 또 신청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아마 주말에 좀 전화 길게 해야 될 것 같고, 막 1시간, 2시간씩.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진짜 행시, 회계사 이런 것도 괜찮고, 변리사 너무 좋고, 진짜 그 공부하시는 시험들 다, 네, 특히 변리사 너무 좋은데, 막 진짜 막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많이 찾아보고, 많이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네, 꼭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합격해서 꼭 저희 그 출연해 주세요. 네, 제 이 웨비나나 제 라이브나 뭐 제 영상에 합격해서 출연해 주시면은 제가 꼭 살해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확신하는 성격은 아닌데 무조건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 제가 네, 애쓰겠습니다. 음, 네, 그럼 Q&A를 이제 좀 받아볼게요. 2차 서술형 시험에서 법주문 쓰라고 나오는 건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게 어떤 시험일까요? 그러니까 변리사 같은 경우나 법조문을 갖고 들어가는 시험이 있고 법조문을 안 갖고 들어가는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법전을 네 그래서 그 좀 다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법전을 갖고 들어갔는데도 어느 정도 외우고 들어가긴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전 찾아보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네 근데 확실한 건요 법조문 틀리게 그러니까 틀리게 적는다라는 것도 웃긴데 법조문 틀리게 적는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그리고 세무사요? 네, 네, 그쵸. 세무사는 안 주죠. 좀 계산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키워드만 외워가서 법조문을 내 마음대로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2차 서술형도 나중에 또 Q&A 혹시 사람 많으면 해보고 싶은데 그 진짜 16장 전 한 20장씩 썼는데 그 읽는데 2분, 3분 걸리시는 거 알죠? 채점하는데. 그거 법조문 틀리게 적었는지 안 보거든요. 저는 법조문 막 두 줄, 세 줄 이렇게 읽는 법조문도 한 줄로 적었어요. 그냥 뭐 땡땡땡을 판단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취지 같은 거 법조문의 취지 같은 걸 길게 적고 저는 법조문을 되게 짧게 짧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서술형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암기를 할 때도 판례의 암기 정확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법조문의 암기 정확도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법조문을 축약해서 적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법조문 길게 적는다고 그 많이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채점자가 그러니까 읽기 귀찮을 테니까 너가 읽기 귀찮지? 그럼 내가 떠먹여 줄게라는 식으로 많이 썼어요. 답안을 쓸 때. 그러니까 목차에다가 막 뭐 법조문 네이밍 같은 거 쓰고 그 법조문 보면 네이밍 있잖아요. 법조문 네이밍 쓰고 뭐 민법 30조 아니면 민소법 248조 이런 식으로 법조문까지 적어주면은 채점자가 안 읽어도 되잖아요. 그냥 아, 얘 민소법 248조 적었구나 하고 다음 목차로 넘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그냥 너 읽기 귀찮은 거를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마음가짐으로 쓰세요. 네. 그러니까 법조문을 당연히 판례처럼 외워야 되겠지만 판례만큼 중요하진 않다 생각하고 축약해서 적어도 충분하다. 라는 게 제 생각. 답안 청탁은 4개월 전에 해도 충분합니다. 네. 그 변리사도 그렇고 다른 세무사도 그렇고 뭐 행시도 그렇고 다 3개월, 4개월 전부터 첨삭하잖아요. 충분해요. 네. 저는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험을 많이 많이 준비하시다 보면 어쨌든 좀 그런 게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불안 같은 거 아니면 아 이거 나 좀 더 잘해야 되는데 같은 게 생기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좀 일찍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가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받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내 답안지를 볼 수 있는 경험이 많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사람들이 모범 답안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근데 모범 답안보다 내 답안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모범 답안만 봐요, 맨날. 내 답안 쓰고서 채점 받고 그냥 버리고, 채점 받고 버리고. 내 답안을 보면서 내 답안의 문제는 뭐고, 나는 왜 도대체 이렇게 적었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내 목차랑 모범 답안의 목차가 뭐가 다른지 이런 거를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막판에 좀 많이 했었거든요. 셀프 시험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판례보다 법령 위주 학습을 하고 있는데 법조문 그대로 이해. 판례보다 언급 중인 숫자 바꾸기, 적보다 행동량도 맞고 막 음, 안에 넣는 연습할 때 판례가 중요한지 판례를 거르고 법조문 숫자 바꾸기, 적보 행동도 맞고 이런 거를 공부하실 때요. 언급 주신 제가 언급한 숫자 바꾸기나 뭐 이런 걸 공부할 때 판례를 거르고 법조문 이를 바탕으로 숫자 끼워넣는 연습. 어,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은 진짜 제가 아까 말한 30일, 한 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무조건 그냥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거의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만큼은 빈칸으로 만들어서 채워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빈칸 만드는 시간도 아깝고, 빈칸 만들어줄 사람도 없으면, 그냥 내가 워드 파일에 적어놔라. 그러니까 그게 제일 빠르고 가성비 있다. 인 것 같고, 막, 제가 봤었던 많은 스터디들은 1조부터 그냥 드립다 만들어주더라고요. 빈칸을 다 때려박아서. 근데 그런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좋지 않다. 였습니다. 혹시 그 추가적으로 조금 더 쉽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한번 답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최소 3에서 5과목인데 하루에 3과목을 깊게 짓는데 많은 과목은 조금씩 아닙니다. 전 세 과목이 좋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침 민법, 점심 특허, 저녁에는 한 과학 두 개, 그래서 한 네 개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특허 말고 상표랑 디보 할 때는 이제 상표 디보는 양이 적으니까 그럴 때는 뭐 상표 디보 하고 그러니까 과학도 하루에 두 과목 이상 안 하고 산재도 특허하거나 아니면 상표 디보 이렇게 두 개 하거나 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3에서 최대 5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이 한 11월이니까 한 1월 초나 12월 말부터는 그래도 다섯 개보다는 살짝 늘려서 한 여섯 개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네. 지금 제가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지금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룹 스터디 말고 변리사 1차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도 제가 일단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커리큘럼을 적어본 거고, 이거를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서는 제가 어쨌든 좀 중요한 것들을 PDF로도 만들어서 좀 드리는 거 생각 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화 상담하고, 매주 두 번씩, 5분씩 전화하는 것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확인하면서, 아, 남들은 이 시간에 뭐 60문제를 푸네. 왜 나는 30문제밖에 못 풀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랑 같이 왜 당신은 못 풀까에 대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이것도 제가 시작을 했고요. 여기 커리큘럼 적어놔가지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법 공부를 인강을 들으면서 2차 윤서를 똑같이 옮겨 적는 연습이 되시다. 인강을 들으면서. 이, 피, 피신, 어, 지금 근데 1차를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1차를 준비하시는데 2차 연습서를 똑같이 옮겨 적는 연습이 될 수 있다는 건지 2차를 준비하시는데 2차 연습서를 똑같이 1차인데 2차 연습서를 똑같이 옮겨 적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2차를 준비하시면 똑같이 옮겨 적는 연습은 전 좋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사 중에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막 그 뭐 세무회계나 재무회계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보통 공식 같은 걸 많이 적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똑같이 옮겨 적는 게 좋은 것 같고 그런 뭐 그쵸. 근데 이제 법 공부 같은 거 뭐 그런 거 하실 때는 세법학이나 뭐 이런 거 공부를 하실 때는 옮겨 적는 연습도 연습이 될 수는 있는데 가성비가 떨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2차라는 게 다 그렇지만 모범 답안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아쓰기를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럴 거면은 눈으로 보는 게 낫고 차라리 할 거면 그대로 똑같이 옮겨 적는다기보다는 나라면 시험장에서 어떻게 적을지를 본다.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목차는 이런데 나는 이목차를 이렇게 쓸 것 같은데라는 나는 이렇게 쓸 것 같다라는 걸 옆에다가 똑같이 보면서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상상하면서 적는다. 시뮬레이션 하면서 적는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옮겨 적는 거는 받아쓰기가 아닌 이상 조금 네, 귀찮을 것 같네요. 그렇긴 합니다. 2차도 많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첨삭은 진짜 꼭 받아보세요. 근데 저는 첨삭에서 진짜 불만이 많은 게 사실 행시도 그렇고 제가 이제 다른 2차들 그 첨삭하는 것도 봤었는데 진짜 대충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리사 첨삭 진짜 가관이거든요. 진짜 막 술 먹고 채점하고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런 것만 있고 그러니까 이게 첨삭인지 낙서를 한 건지 모르겠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채점하는 사람이 그냥 모범 답안이랑 똑같으면 동그라미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읽어보면서 이 답안이 진짜 뭐 괜찮은 답안인지 이런 걸 보고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아 그냥 잘 썼어? 뭐 몇 점, 못 썼어? 몇 점 이렇게 대충 첨삭하니까
저는 그게 2차에 뭐 행시도 그렇고 세무사, 뭐 회계사, 법무사, 뭐 모든 2차 과목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첨삭의 부재. 네. 제가 이번 합격한 친구도 첨삭을 진짜 열심히 해줬었거든요. 저는 막 하나 첨삭하는데 답안지 하나 첨삭하는데 40분, 50분, 1시간씩 걸리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첨삭 퀄리티도 좋고 상대방도 만족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사실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아직은 GS 시즌이 아니라 제가 확실히 시작은 못했는데 GS 시즌쯤 오면은 한번 기출문제 같은 걸로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첨삭, 저는 이제 변리사 첨삭인데, 세무사분들이나 한번 모셔와가지고, 세무사 첨삭도 그렇고, 회계사 첨삭, 어쨌든 각종 첨삭도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저 너무 학원에서 해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는 제가 해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 2차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인간 끼워내는 연습이 아닌 적법한 행동 처분을 논해보시고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부적법한지 법령 그대로, 2차를 하시는 거구나. 그럼 2차를 하시는 거 맞죠? 적법한 행정처분을 논해보시오라는 문제면 어떤 맞죠? 네. 어떤 부분에서 부적법한지 법령 그대로를 적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네요. 어, 2차가 아니라 1차신가요, 혹시?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법령 그대로를 적는 연습을 하는 거는 사실 2차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차피 많이 적어야 되니까 그런 거고 1차에서는 저는 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차 객관식을 준비하는데 글씨를 쓴다. 저는 좀 손해라 생각해요. 제가 터널 증후군은 생길 정도로 많이 적다 보니까 저 적는 거 싫어해가지고 타이핑을 하거나 하는 게 좋은 거 같고 1차면 2차면은 당연히 써야 되는데 2차도 전 타이핑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답안 써보는 걸 했었던 것 같고 해설을 보면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습부터 내가 뭐 실수했나 내가 쓴 변명이 맞는지부터 막막하지. 근데 그거는 모범 답안을 보면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떤 법령에서 시작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다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아직 뭔가 정리가 안 되셨나 보네요. 뭔가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100일 완성 계획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년 시험은. 아, 네. 2월 22일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네. 그러니까 다른 학원, 제가 학원 사람들한테 물어봤었는데, 2월 22일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2월 22일인 것 같고, 뭐 제가 다른 학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학원 관계자들은 다 22일을 보고서 뭐 학원 커리큘럼이나 뭐 학원 종합반 같은 거 운영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일주일에서 2주일 내로 무조건 조만간 공지 뜰 거긴 해서 그러면은 좀 변경을 해야겠죠. 일단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저 최대한 빨리 시작할 생각이긴 합니다. 사람은. 세무사 유예시구나. 아, 근데 그러니까 세무사 2차 준비하시는 거면은 근데 제 말은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 그죠, 중요하죠. 사실 그 세무사든 회계사든 보통 답만 보잖아요. 그 풀이 같은 거 안 보고. 그렇기는 해가지고 중요하기는 한데 숫자에 관련된 거를 법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가지고 법령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네. 객관식 준비할 때는 아까 말씀했지만 법령을 볼 때 쓰는 거 아니고요. 그냥 많이 보세요. 많이. 진짜로. 그러니까 말했지만 타이핑을 하세요. 많이 나오는 그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을 전부 다 그 따로 워드 파일 같은 걸로 만들어 놓으시는 타이핑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객관식을 준비하신다면 적지 않는 게 좋고 판례를 공부할 때는 결론만 외워라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뭐 그룹 스터디 같은 것도 뭐 문의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관련해서 방금 했었던 특강에서도 질문도 있으시면은 오픈 채팅방이나 아니면 저한테 겐톡으로 주셔도 되고, 네, 그런 거 주십시오. 다들, 네, 응원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잘 돼요. 오시는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랑 지금 미술 마지막이야, 내일은. 네, 그래서 아마
세무사분도 데려와 볼까 하고, 제가 합격시켜줬었던 그 후배도 데려와 볼까 하고, 그리고 뭐, 리트 잘 보셔서 지금 로스쿨 다니시는 분도 조만간 제가 한번 데려와 볼 것 같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모셔와가지고, 같이 해볼까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질문을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